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이미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중국이 내년에도 심각한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중국 지도부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전망들이 서구 사회가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은 지금 중국이 처해 있는 위기의 강도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의 최대 띵크탱크인데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중국 경제 청서 2022년 중국 경제 정세 분석 및 예측, 이 자료를 보면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 6% 아래로 내려간 것은 코로나19 충격을 겪었던 지난해 2.3%를 제외하고는 1990년, 그때가 이제 3.8%였는데요. 이 1990년 이래 30년 만에 가장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원은 2022년 경제 성장률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 소비 침체에 부동산 경기 불황 그리고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서 성장률은 5% 이하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최악 상황의 수치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사회과학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0%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로는 6%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추정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2일 양웨이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 이걸 정협이라고 그러죠. 이 정협의 경제 담당 부주임을 맡고 있는 이분의 발언을 인용해서 2022년 베이징에게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중국에 다가올 엄청난 역풍들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중국 정부 공식 발표치를 보더라도 1분기에 18.3%에서 3분기에 4.9%로 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하방 추세가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또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지, 또 어떻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전망들이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 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관들도 내년에 중국 경제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0월 중국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7%에서 5.6%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5.2%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제금융협회 IIF는 2022년부터 31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연간 3%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반등할 요소들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터져나온 헝다그룹발 이 부동산 부채 위기, 이건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 둔화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또 이 코로나 팬데믹 확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오미크론 변수까지 터지면서 이 더욱더 이건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중국 내 소비 시장 둔화에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겁니다. 더구나 미국 같은 이 서방 국가들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올림픽 투수는 이미 증발해 버렸고요. 여기에 이제 공급망 대란, 그리고 이 원자재 값 상승은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면서 이 중국 특색의 무역 강점까지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는 거대 기업들까지 목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자체가 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그러죠. 이 PPI 상승률이 13.5%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그렇습니다. 이 13.5%는 1996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거고요.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나 국내 내수 모두 타격을 받게 되겠죠.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9일 발표될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12.1%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달보다 1%포인트 높은 2.5%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곧바로 수출 둔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일 중국 해관 총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255억 3천만 달러인데요. 전달 27.1% 증가를 했는데 그것과 비교한다 그러면 5.1%포인트 떨어졌고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18.1%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이런 중국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중국 특색 경제의 완전한 상실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에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해석할 때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의 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경우만 하더라도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수치를 딱 정하지 않고 6% 이상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건 사실 중국 정부가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수치 제시가 불가능했다. 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중 충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니까 뭐 그렇게 수치를 어정쩡하게 표현을 했겠지요. 그럼에도 올해 중국이 6% 이상이라고 이렇게 6%라는 수치 자체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신규 고용률 1,300만 명 이상 찾겠다. 이런 목표치를 바로 6%라는 수치 안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들이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 당국은 사활을 걸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올해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6%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일 유호 부총리가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인 6%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전반기 경제 성장률 상승치가 아주 높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평균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하방 압력이 거세진 이 하반기 고용 지표는 굉장히 악화가 됐을 겁니다. 아주 나빠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중국 고용률 심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건 한 해 900만 명이 배출되는 대학교 졸업자들한테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죠. 이건 당장 중국 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이 세계 패권 국가 도전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 수준인 중국이 원래 예상대로 2028년경에 미국을 초월하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과 같이 바닥을 끼는 상황이 유지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최소한 6에서 7% 정도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 성장률의 마지노선을 6%로 잡았던 건데 이 전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아마 2035년까지 아마 2, 3%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2035년까지 GDP 규모도 지금의 2배로 늘리면서 미국을 초월하겠다는 시진핑의 구상, 이건 기초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미중 충돌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그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침체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성향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의 이런 위기감을 솔직하게 드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경제 책사인 유허 중국 부총리 겸 공산당 정치국원입니다. 그는 지난 11월 24일 인민일보 6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는데요. 여기서 유허 부총리는 이 글에서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뭘 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짚어줬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인 공동부유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류허 부총리는 이 공동부유를 위해서도 질적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부자들의 돈을 털어가지고 빈민을 구제하거나 부자를 털어서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고 복지주의의 함정을 피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사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한마디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서 정면 비판한 셈입니다. 이 글의 뜻이 바로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과 생산성 향상,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는 길로 중국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류허 부총리의 글은 중국 기업들을 향한 직설적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류허 부총리는 포천 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들어간 중국 기업 숫자가 2년 연속 세계 1위였지만 중국 기업은 크기만 할 뿐 혁신 능력이라든지 국제 경쟁력 면에서 세계 인류 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 부총리가 지적한 이 중국 내 거대 기업들을 대부분은 다 국유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도 알고 보면 시진핑 집권 이후에 민영 기업들을 빼앗아 가지고 국유화한 것들이죠. 시대 조류하고는 완전히 거슬러 올라간 정책들을 펼쳤으니 그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류호 부총리는 그런 거대 기업들을 향해서 질적 성장의 기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서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시장 시스템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덩치만 컸지 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는 힘들다고 솔직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주석이 이끌었던 공산당 소유의 기업 정책 드라이브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허 부총리는 또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가 공업화를 통해서 단기간에 중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마치 중국같이 그렇다는 거죠.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 선진국이 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류호 부총리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나라들처럼 이 국제 분업 체계의 상단으로 올라가려면 노동 생산성과 과학기술 기여도 그리고 인력 자원 수준 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이 과학기술 혁신은 단순한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미중 정면 충돌로 인한 이 반도체 첨단 기술들 같은 것들이 중국 내 지금 유입이 딱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느끼는 좌절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이 글로벌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초유의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엄청난 위기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지도부는 일단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6일 적극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해서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풀겠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책에 발맞춰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6일 지급 준비율 인하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긴축을 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돈을 푼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지금 앞뒤 안 보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정도로 중국 경제 상황이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팅 노무라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 통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중국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지준율을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헝다그룹 사태로 유발된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 수정도 단행을 했습니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언급할 때 썼던 방주불초, 그러니까 지분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부동산 산업의 양성 순환을 언급했습니다. 정책 전환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들은 현재의 이 중국 경제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을 향한 시진핑의 생각, 그러니까 마오쩌둥식의 공산주의 주도의 경제 체제로 바꾸겠다, 그 판단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중국 경제 미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코로나19 무한용 원칙이라든지 공동부유 등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한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중국은 내년에 중국 경제 방향을 논의할 경제공작회의를 12월 중순에 엽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방책들이 논의될 겁니다만은 이 시진핑 주석의 생각을 뒤집는 방안은 결코 나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년 중국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이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 한국 경제도 동시에 추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1에서 0.1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참 이 중국 경제를 응원할 수도 없고 그대로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대략 난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